태아의 듣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나는 나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어입니다. 어쩌다 보니 연속으로 에세이를 많이 보게 되었네요. 아무래도 제가 읽기 편한 책들을 우선적으로 고르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책의 내용 중에 예술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예전에 많이 느꼈던 부분이라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과연 주변에 인정이 있어야만 내가 예술가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작가님의 얘기를 읽으면서 다시금 생각을 정리해보게 됩니다. 책 읽는 것을 허락해주신 출판사에 감사드리고요. 이번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낭독 시작합니다. 나는 나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어. 라비니아 지음, 출판사 스튜디오 오드리. 카페 미스터리. 회사에 다니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꾸준히 이어가려 노력했다. 하지만 작업실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었고 집에서는 집중력이 떨어져 일주일에 두세 번은 카페로 출근 도장을 찍었다. 개인 카페는 오래 앉아 있을 수 없어 작업할 때는 프랜차이즈 카페를 선호했다. 특히 강남역 근처에 있는 카페에 자주 드나들었다. 강남역 근처 카페는 매장이 넓은데도 늘 북새통이라 자리 맡기가 쉽지 않다. 창가 쪽, 특히 콘센트가 가까이 있으면서 짐을 둘 만한 여유 공간이 있는 자리를 선호하지만 그런 자리는 나 같은 사람들 모두가 노린다. 그나마 오후보다 오전에 자리를 잡기가 수월해 밖에서 일하기로 마음먹은 날엔 아침 일찍 카페에 가곤 했다. 출근길 지하철만큼이나 북적이는 카페를 둘러보고 있노라면 전혀 다른 세계가 같은 시공간에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았다. 지하철에는 짙은 다크서클과 피곤함에 찌든 사람들이 있는 반면 카페에는 향긋한 커피 향과 여유를 만끽하는 이들이 존재했다. 느긋한 이 시간은 퇴사 후 맛본 희열 중 제일 소중한 경험이며 출근할 땐 느낄 수 없는 호사였다. 누군가는 회사에서 회의와 업무에 치여 줄담배를 피울 시간에 커피를 마시며 느긋하게 일상을 보낸다는 게 행복했다. 이런 여유는 활력을 갖고 일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주었다. 오전에 피곤하면 차를 마시고 낮잠을 자다가 오후에 일을 시작해도 되고 몸이 무거울 땐 가벼운 맨손 체조를 하거나 볕 좋은 산책길을 거닐며 에너지를 충전한 뒤 업무에 복귀해도 눈치를 주거나 압박을 가하는 상사가 없다. 자율적인 시간 배분과 컨디션 조절, 부담 없이 한가로운 마음, 이 모든 것이 프리랜서의 특권이었다. 그런데 카페의 다양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의문이 하나 있었다. 도대체 이 많은 이들은 이 시간에 어떻게 여기 있을까? 차를 마시며 책장을 넘길 수 있는 여유를 누리는 당신들은 누구인가? 물어보고 싶은 작은 충동이 일었다. 특히 직장인으로 보이는 연령대의 사람들을 보면 궁금했다. 저들도 나처럼 프리랜서인가? 디자이너나 작가인가? 물론 핫초코에 치킨 샌드위치를 먹으며 원고를 읽고 있는 나를 제3자가 보면 같은 의문을 가질지도 모른다. 저 사람은 지금 왜 이 시각에 여기 있지? 팔자 좋은 백수인가? 이런 의문을 품고 사람들을 둘러보고 있을 때 내 옆자리에 3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한 여자가 앉았다. 뜨거운 커피 한 잔을 시킨 여자는 테이블에 팔을 기댄 채 어딘가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그녀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궁금했던 나는 슬그머니 눈을 돌렸다. 여자가 보고 있는 건 다름 아닌 통유리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이었다.
멋진 작품을 감상하듯 넋놓고 햇살을 바라보던 그녀는 휴대전화 진동음을 듣고 통화를 시작했다. 타이핑을 치던 나의 손놀림이 느릿해지며 귀가 쫑긋 세워졌다. 이런 여유는 오랜만인 것 같아. 매일 직장에서 상사한테 시달리고 집에서는 애들 보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 병원 가려고 반차 휴가를 냈다가 잠깐 카페에 왔거든. 근데 볕이 참 좋다. 커피도 맛있고. 친구에게 건네는 그녀의 음성이 한가로운 봄날처럼 따사롭고도 애처롭게 느껴졌다. 아, 내가 무언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 순간 머리가 멍해져 주변을 유심히 둘러보았다. 그러자 보이지 않던 풍경이 보였다. 합격 100%라 적힌 문제집을 치열하게 보는 취업 준비생. 목에 사원증을 걸고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는 남자. 지금 내 옆 사람처럼 육아와 회사 일에 이리저리 치이다 오랜만에 여유를 누리는 여성. 겉으로는 한가로워 보였지만 저마다의 치열한 세상 속에서 잠깐 숨을 돌리거나 자기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 내가 몰랐을 뿐이지. 다들 자기 삶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깨닫자 미소가 절로 나왔다.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이들처럼 나 또한 내 일을 열심히 해나가야겠다는 의욕이 생겼다. 난 곧바로 허리를 펴 구부정했던 자세를 바로 했다. 유연하게 팔을 뻗어 기지개를 켠 뒤 타이핑을 치던 노트북 화면으로 시선을 고정했다. 평소엔 어떤 글로 채워야 할지 막막했던 빈 페이지를 보며 전과 다른 기대감이 일었다. 무엇이든 재미있게 써나가고 싶어졌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이 책을 제외하고 로맨스 소설 한 권이 작가 경력의 전부다. 웹소설로 출간한 로맨스 소설의 정산 금액은 매달 커피값 정도. 스타벅스에서 톨 사이즈 커피 한 잔이면 사라지는 금액이다. 또 다른 작품은 계약 후 완결까지 각색을 마쳤지만 그림 작가 계약 불발과 회사 내부 사정으로 계약 해지 수순을 밟았다. 1년간 머릿속으로 그려왔던 그를 완성된 작품으로 만날 수 없었다는 점이 미련과 아쉬움으로 남았다. 이 작품이 잘 됐더라면 다음 작품을 순조롭게 계약할 수 있었을 텐데. 소중한 기회를 놓쳤다는 생각에 자신을 힐책했다. 내가 잘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지 모른다고. 벌어진 일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지난 일을 복귀하며 후회했다. 불확실한 미래와 재능에 대한 저어감의 현실을 잊으려 했다. 퇴사한 뒤 프리랜서로 살겠다고 마음먹었던 이유는 적은 돈을 받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싶었기 때문이다. 주변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전업 작가는 가당치 않다고 말렸다. 그럼에도 마음은 꿈쪽으로 기울었다. 자신을 불신하게 바빴던 나에게 선뜻 기회를 주고 싶기도 했다. 누구도 주지 않는 기회를 내가 아니면 누가 줄 수 있을까 싶었다. 나는 내심 스스로를 애틋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나 다음 작품을 쓰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 게다가 기대만큼 결과가 따르지 않는다는 점도 힘들었다. 현실과 꿈 사이에서 어디에 비중을 둬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늘었다. 글을 쓰기에 앞서 생계가 해결되어야 했고 당장은 글로 밥벌이를 하기 어려웠다. 꿈이 삶과 불균형을 이룬 불안정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었다. 수업을 다니거나 작업 의뢰가 들어온 비용으로 근근히 생활하다 다시 이력서를 정리했다. 다니던 학원에서 해고를 당한 뒤엔 회사에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출판사를 중심으로 입사 지원을 했다.
그러던 중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보았다. 대표와 편집장, 실장으로 구성된 면접관들이 이력서를 훑어보고 질문을 던졌다. 웹소설을 많이 봤어요? 총 몇 작품이나 봤어요? 이직을 자주 했던데 이유는요? 출간한 소설을 봤는데 본인 작품의 실패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죠? 대답을 이어가던 중 마지막 질문에 멈칫했다. 실패. 그 단어가 머릿속에 전각처럼 새겨졌다. 면접관의 표정이 날카로웠다. 나는 내 글의 실패 요인이라 생각하는 점들을 순순히 말했다. 그 후 면접을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반쯤 뜯어진 택배 상자처럼 조악하게 이어붙인 말들만 내뱉었다. 면접의 중반부가 지났을 때 불합격을 예감했다. 면접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면접관의 말을 되새겼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등 뒤가 스산했다. 외부의 신랄한 평가에 대한 불쾌감보다는 아무런 저항감 없이 실패를 인정한 자신에 대한 회의감이 짙었다. 면접관 말에 수긍한 건 나 또한 무의식 중에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 생각과 그들의 평가가 상통했으니 할 수 있는 답은 그렇다라는 말뿐이었다. 인형의 가슴을 눌렀을 때 녹음된 말이 나오듯 실패가 새겨진 내 안에서 터져나올 수 있는 답이 실패인 것은 당연했다. 부족한 점도 있었을 테지만 훌륭한 점도 있었을 텐데 자신의 작품을 하대한 스스로가 싫었다. 돈을 벌지 못했으면 가치가 없는 것인가? 타인이 부정적으로 평가한 게 꼭 답인가?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생각의 맥을 이어가다 문득 함께 일했던 웹소설 부서의 편집장님이 나의 하소연에 지나가듯 했던 말이 떠올랐다. 열심히 썼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속상해요. 계속 쓴다고 나아질까요? 실패를 고민할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 작가가 자기 글에 애정이 없는데 독자들이 좋아할 리가 없지. 자신의 부족한 점은 잘도 짚어내면서 장점을 찾아내는 데는 재능이 없는 나를 정확히 찌르는 말이었다. 내가 먼저 나의 작품을 아끼고 사랑할 때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작품에 대한 애정의 부족을 들여다보면 자신을 향한 애정에 인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작품은 곧 나고 내가 나를 해체해서 풀어낸 것이 바로 작품이니까. 글을 쓰는 자신조차 반하지 못한 글에 외부의 평가가 호의적이길 바란 건 욕심이었다. 자신을 존중하고 스스로에게 애정을 보낼 때 타인도 나를, 내가 쓴 글을 사랑할 수 있다. 나는 더 이상 타인들이 던지는 실패라는 평가에 휘청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들의 평가가 작품을 규정짓는 전부가 되지 않으며 내가 반성해야 할 것은 내 글에 대한 애정을 갖지 못한 자신의 인색한 태도였다. 글을 쓰는 건 단순히 재미있는 스토리를 쓰는 게 아닌 나를 비추는 거울을 정직하게 닦아나가는 과정이다. 그 배움의 과도기에서 겪는 것을 실패라 규정해 넘어지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삶이 엉망이라고 느낄 땐 청소를. 하루의 피곤을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모래주머니를 찬 듯 무겁다. 도어록 소리가 집안의 정막을 깨운다. 캄캄한 공간에 불을 밝히는 순간 지친 몸과 마음이 와르르 무너진다. 불이 켜지자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출근할 때 입을 옷을 고르면서 만들어 놓은 옷더미와 지난밤 늦장을 부리다 정리하지 않은 더러운 식기들이 가득한 싱크대다. 옹색한 방 안은
이사가기 전날에 정리되지 않은 풍경을 연상시킨다. 처음 살았던 월세집은 짐을 쌓아두는 창고이자 수면을 위한 공간에 지나지 않았다. 고시원에 살 때는 비좁은 공간에 내 몸 하나 띨 공간도 부족해서 본능적으로 짐을 줄이려고 노력했다. 의도치 않는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며 살다가 13평의 원룸으로 이사했을 때 그 흔한 책상이나 옷장, 침대조차 없이 서랍과 행거뿐이라 집안이 횡댕그렁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공간은 빈틈없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어쩌면 내 안에는 맥시멀리스트의 피가 흐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텅 비어있는 넓은 공간을 새로운 물건과 장식으로 차곡차곡 채워 넣었다. 색칠놀이를 할 때도 흰 여백은 절대 용납하지 않았던 강박적인 성향이 발휘된 걸까? 방 안은 절제나 모던과는 거리가 먼 공간으로 변모했다. 그렇게 물건으로 꽉꽉 들어찬 공간은 청소할 때 고욕이었다. 그들먹한 물건들의 향연을 보면 막막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하는 걸까? 눈에 보이는 물건들을 서랍에 감추고 옷을 가지런히 하고 바닥을 물걸레질해도 청소한 티가 나지 않자 쓸고 닦고 정리하는 행위가 무용하게 느껴졌다. 미국 소설가이자 저널리스트인 조이스 메이나드가 좋은 집이란 사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 했는데, 내가 사는 공간은 아무리 애써도 좋은 집과는 거리가 멀었다. 휴식하고 싶은 편안한 공간을 꿈꿨지만 현실과 로망은 간극이 컸다. 널려있는 세간을 보면 그 모습이 꼭 내 머릿속 같았다. 퇴근 후엔 번잡한 집에 가는 게 싫었다. 주말에도 침대 위에서 뒹굴뒹굴하며 여유를 부리기보단 일찌감치 외출하여 카페에서 책이라도 읽는 게 편했다. 나는 내가 사는 공간을 사랑하지 않았고 곧 떠날 임시 거처처럼 관리에 소홀했다. 집에 있어도 편안하지 않은 건 휴식의 공간이 부재하다는 뜻이니 늘 마음 한켠이 무거웠다. 그 후 두 번째 집으로 이사할 무렵 공간 디렉터 최고요 작가가 쓴 좋아하는 곳에 살고 있나요? 라는 책을 읽었다. 이 책에서 작가는 인테리어가 단순히 공간을 꾸미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삶을 가꾸는 방식임을 말해준다. 집을 가꾼다는 것이 곧 우리의 생활을 돌본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 책 덕분에 내가 생활하는 공간을 두루 살펴보게 되었다. 그리고 자문해 보았다. 내가 나를 보살피는 일에 정성을 다해본 적이 있던가? 집이라는 공간을 소중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잠시 머물다 떠나는 유목민의 천막처럼, 쏟아지는 비를 잠깐 피하는 정류장처럼 여겨왔다. 이사를 하게 된 집이 꿈에 그리던 집은 아니었다. 경제 상황에 맞춰 고르다 보면 내 마음과 다른 곳을 필연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차선책보다는 차악을 택하는 게 익숙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내가 사는 공간을 사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좋은 집에 살 거라며 허황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머무는 공간을 사랑스럽게 바꾸고 싶다는 의지가 솟았다. 세간을 취향껏 고르고 골랐다. 불필요한 물건이나 장식을 줄이자 집안을 정돈하기가 수월했다.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던 물건들이 제자리를 찾자 필요할 때 쓰기 편했다. 짐을 줄이고 통일성을 부여하자 훌륭한 공간이 탄생했다. 새로운 습관도 생겼다. 삶이 엉망이라 느껴지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조급할 땐 손에 걸레를 든다. 꼼꼼하게 바닥을 닦고 세면대 틈새에 생긴 물때를 닦아낸다. 주변이 본래의 깨끗한 모습을 찾아갈 때의 희열과 보람은 작지만 확실하다.
내려앉은 먼지들을 말끔히 닦아내면 복잡했던 마음과 생각이 정리된다. 그러고 나면 정성을 들인 공간이 사랑스럽고 어느새 나도 꽤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진다. 공간의 분리, 마음의 분리. 인테리어 잡지의 호화로운 실내 장식과 앤티크 가구는 보는 이의 마음을 근사하게 만든다. 첫눈이 펼쳐진 보드라운 들판을 닮은 침대 시트, 발끝에 닿는 포근한 러그, 얼룩이나 지문의 흔적이 조금도 없는 거울, 꼭 필요한 제품이 알맞은 위치에 정돈되어 있는 욕실. 이처럼 훌륭한 공간은 번잡한 마음도 청정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잡지 속 인테리어의 특징을 꼽자면 넓은 공간과 용도에 따른 공간 분리가 아닐까? 방마다 쓰임에 맞춰 인테리어 콘셉트를 다르게 잡아 꾸민 집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내가 머무는 곳은 8평 남짓한 원룸으로 부엌과 침실이 한 곳에 존재한다.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책을 읽는 생활의 모든 부분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니 공간의 경계선이 모호하여 혼돈의 카오스가 되기 십상이었다. 가령 부엌 옆에 침대가 있으니 음식 냄새가 시트에 배기 쉽고 잠을 잘 때 안정감 있는 공간에 감싸여 휴식을 취하는 느낌을 받기 어려웠다. 화려하고 멋진 인테리어를 실현하긴 어렵더라도 휴식 공간과 생활 공간은 분리하고 싶었다. 나는 내 집에 방문하는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수초 동안 나의 공간이 담고 있는 이야기에 호기심 어린 기대를 갖기를 바랬다. 기대감이 고조되기 전에 생활 반경이 한눈에 파악되면 재미나 감동도 없을 뿐더러 내밀한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 같아 신경이 쓰였다. 또한 휴식 공간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느낌을 주고 싶기도 했다. 그래서 현관문 우측에 철제 파티션을 설치했다. 그러고 나니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침실과 부엌이 노출되지 않아 마음이 한층 편안했다. 침실과 부엌의 공간을 나누기 위해 침대 위쪽에는 봉을 달고 커튼을 설치했다. 평소에는 커튼을 끈으로 묶어두었다가 잠자기 전에 중요한 의식을 치르듯 펼쳤다. 바닥까지 길게 늘어진 레이스 천이 차르르 떨어지면 예쁜 주름을 만들어냈다. 조명을 받은 커튼이 마치 무도회장의 드레스 같아 아름다웠고 부엌이나 책상이 보이지 않도록 가려주어 한층 안정감을 주었다. 그런 환경에서 이불에 폭 감싸여 있으면 제법 아늑한 기분이 들었다. 가벽의 설치는 마음의 착시 효과를 일으켜 한 공간을 다양한 공간으로 인지하도록 만든다. 침대에서는 휴식에 최선을 다하고 부엌에서는 요리에 집중하고 조명을 꺼둔 창문가 테이블에서는 작업에 열중한다. 의자에 앉으면 온오프 버튼이 작동하듯 자동적으로 작업 모드에 돌입하면서 집중력도 좋아진다. 좁은 공간이지만 자리마다 역할을 부여해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생활도 한결 정돈된다. 그러나 주거 공간과 달리 마음의 파티션을 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타인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주변 시선들을 의식하며 예민해지는 마음은 사람들을 벗어나 혼자 있을 때도 엉킨 실처럼 풀리지 않았다. 침대에 몸을 뉘어도 따뜻한 차로 목을 축여도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실타래에 엉킨 시작점을 찾다가 피곤에 지쳐 잠들기 일쑤였다. 외부에서 받은 상처를 집까지 끌고 들어오는 게 싫었지만 버리고 싶다고 버려지는 감정이 아니었다.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을 돌볼 수 있는 나만의 공간도 필요한 법. 화살처럼 꽂히는 아픈 말들, 눈치 보는 마음, 남과의 비교로 끝없이 추락하는 자신감. 이 모든 감정들이 무분별하게 침입하는 건 마음의 공간이 외부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타인을 받아들이는 마음과 내 감정을 지키는 자존감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 경계선을 지키는 마음의 파티션이 나에겐 없었다. 마음에 가벽이 있다면 사람들과 부딪혀 상처받더라도 그 감정이 마음 전체를 지배하여 삶의 무기력과 의욕 저하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내 마음의 상태는 8평짜리 원룸처럼 조그맣지만 크기를 넓히려 애쓰며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다. 차라리 비좁지만 의외로 따뜻하고 예쁜 구석도 있다고 솔직하게 말하겠다. 앞으로도 난 타인의 말에 상처받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마음의 파티션을 갖추는데 힘쓸 것이다. 그래야 비로소 사람들의 판단에 흔들리거나 상처받는 대신 나로서 온전히 뿌리낼 수 있을 테니. 마음의 파티션 안에서 자신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타인의 눈치를 보거나 조급해서 놓쳤던 중요한 감정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실제 집은 아트 디렉터나 디자이너에게 요청하여 설계를 뜯어고치거나 디자인을 바꿀 수 있지만 마음의 집은 그럴 수 없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부족한 솜씨더라도 뚝딱뚝딱 만들어가다 보면 언젠가 스스로에게 가장 편안하고 나를 꼭 닮은 견고한 집이 완성되리라 믿는다. 자아도 성형이 되나요? 초등학교 때 썼던 그림 일기의 한 장면이 여전히 내 기억 속에 남아있다. 그림 속 나는 철갑 모자를 머리에 눌러쓰고 수술대에 누워있다. 곁에는 연로한 의사가 집도 준비를 하고 있다. 굳게 담은 입술과 고집스러운 눈매에는 수술에 대한 자신감이 드러난다. 성격외과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이곳은 성격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병원. 삐뚤빼뚤 연필로 그린 그림이 뇌리에 나와 있는 건 내 욕망을 투영한 그림이었기 때문이다. 기가 센 언니와 불같은 성미의 엄마 밑에서 자라며 생존을 위해 눈치를 보는 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았다. 어린 시절에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혼나지 않을지 생각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였다. 혼이 나지 않는 착한 어린으로 불리는 게 인생의 화두였으니 늘상 위축되어 있었다. 포장된 상자 속 인형처럼 불안에 떨며 경직됐던 시절이었다. 핀잔 들을 것 같은 말은 애시장초 꺼내지 않았고 아니오라는 말보다 네라는 수긍이 익숙할 만큼 주눅이 들어 있었다. 그 시절엔 적극적이고 당당한 성격의 또래 친구들을 동경했다. 특히 친구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는 성격 좋고 얼굴도 예쁜 반장은 선망의 대상이었다. 모난 곳 없이 잘 깎인 조약돌처럼 둥글고 활발한 반장 친구의 성격을 닮고 싶었다. 10대 시절 타인을 향한 부러움과 열등감에 휩싸여 있었다. 나를 옴중 못하게 하던 막을 한꺼풀씩 벗겨내고 자유를 되찾는 과도기를 거치며 20대를 보냈다. 20대 후반에 난 여전히 삐뚤빼뚤한 선으로 그림 일기의 한 페이지를 기억하고 있다. 주눅든 모습은 벗어났지만 마음엔 미세한 불안이 남아있다.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거침없이 의견을 말하는 줄 아는 당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의견을 내비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만 했다. 본래 성향이 아닌 원하는 이상형에 맞춰 말하고 행동했던 것이다. 한마디로 내가 바라던 모습을 연기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때때로 머뭇거리다 해야 할 말을 못했을 땐 뒤돌아서 왜 말하지 못했을까 후회를 곱씹었다. 솔직하게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지 못하다 보니 표현 방식에 서투는 점이 많았다. 갈등이 깊어질까봐, 의견을 거부당할까봐 지레 겁먹고
입을 다물었던 과거의 흑역사로 남았다. 자신감 없고 의기소침한 모습은 망친 그림으로 치부하며 검은색 물감으로 뒤덮듯 감춰왔다. 저마다 갖고 있는 자아는 한 가지로 규정되지 않는다. 일상생활에서의 개인과 개인의 대면 활동을 연구한 어빙 호프먼의 에세이 상호작용 의뢰엔 두 가지 자아가 등장한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생활 반경을 공연이라 비유했을 때 주체로서 공연하는 자아와 공연을 평가하는 객체로서의 자아가 있다. 이것들이 모여 나라는 사람을 다층적으로 이루고 있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공연된 결과물로 보이는 자아와 공연하는 실제 자아는 다를 수밖에 없다. 둘은 한 세트지만 수많은 페르소나를 지닌 인간이 연기하는 얼굴을 어떻게 단 하나로 규정할 수 있으랴. 내겐 남들에게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자아가 있는 한편 솔직하게 의견을 이야기하는 당당한 면도 존재한다. 내성적인 성격과 솔직함은 결이 달라 보이지만 두 모습 다 나를 이루는 수많은 파편 중 하나다. 타인을 의식하느라 담대하게 굴지 못하는 모습조차 나인 것이다. 사람에겐 빛과 그림자처럼 여러 면이 존재하는 게 당연한데 마치 죄인처럼 나약한 자아를 감추려고만 했던 건 결점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방어기제였다. 이젠 그 방어막의 잔재마저 깨끗하게 방류하고 싶다. 자신에 대한 불만과 열등감을 비워내고 그 자리를 유연하고 말랑한 자기 인정 욕구로 채워가면 되는 일이다. 중요한 건 스스로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건강한 자아의 폭을 넓혀가는 것. 덧붙여 필요한 건 상처받을까봐 겁먹는 자신까지 받아들이는 덤덤한 수용성일 것이다. 직업으로서의 예술가. 내 마음속에는 열쇠고리처럼 작은 꿈 하나가 있다. 당장 다음 달 통장 잔고를 채워줄 일에 집중하는 데 쓰는 시간이 8알이더라도 정작 내가 쓰고 싶은 글은 A4의 반 페이지도 채우지 못하더라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간절히 바라는 꿈을 품고 있다. 이루지 못할 꿈이라면 애초에 꾸지 않는 편이 낫다던가. 현실의 괴로움을 잊기 위한 도피성 꿈은 소용없다는 비난을 듣더라도 상관없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실현하거나 근접한 일에 다가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 믿음이 꽉 막힌 숨통을 트이게 한다. 누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고 물으면 소설을 쓰고 있어요 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웠다. 여전히 직장을 다니고 있고 누군가에게 번듯하게 내밀 수 있는 작품이랄 게 없었으니 작가라고 떳떳하게 말하지 못했다. 원고 기획을 위한 미팅이나 편집자와의 대화에서 그들은 나를 작가라 칭했지만 그 말이 주는 무게감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기엔 한참 멀었다고 생각했다. 누군가가 직접 물어보는 게 아니라면 굳이 글을 쓴다고 하거나 글을 쓰는 인생을 평생 살고 싶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당당히 말하지 못하는 건 유명하지도 않은 나에게 작가라는 호칭이 과분하게 느껴져 생긴 부담감일 수도 있고 내뱉은 말 그대로 성취하여 꾸준히 작품을 써낼 수 있는 작가가 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일 수도 있다. 무언가를 직업으로 한다는 건 그 일을 통해 일정 수준의 경제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물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건 직업이라 볼 수 없다고 여겼다. 취미로 쓰는 글이 아닌 수입이 생기는 글을 쓰고 싶었고 고유 명사로 내 글이 브랜드화 되는 것을 막연히 꿈꿨다. 꾸준히 글을 쓰며 가시적인 결과물을 만들었을 때 작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여기며 자신의 부족한 재능을 질책하기 바빴다.
이건 내가 갖고 있는 기준점이자 허들이었다. 그 기준에 도달한 뒤에 누군가 내게 또다시 어떤 일을 하는지 묻는다면 글을 쓰는 작가입니다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누군가 인정하지 않으면 무용하다고 치부해버리는 건 꿈꾸는 자아를 좀먹는 일이다. 하고 싶은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몸담은 현재의 시간 안에서 계속해서 해나가는 꾸준함이 필요하다. 한철이 다 가도록 가지 끝에 끈덕지게 붙어있는 는잎처럼 지지 않고 계속해서 해나가는 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금 느낀다. 나는 내가 쓴 글이 팔리지 못하는 지루한 텍스트로 평가받는 게 두려웠다. 타자의 평가로 작가라는 직함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여겼으니 나는 여전히 작가가 아닌 작가 지망생일 뿐이었다. 내가 나를 작가로 인정하는 건 중요하지 않으며 내 글이 작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관심이 반드시 필요했다. 타인의 인정이 곧 나를 작가로 만들었고 내가 쓴 글을 작품으로 만든다고 믿어온 내게 영화 패터슨은 진정한 예술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를 건넸다. 패터슨에 등장하는 패터슨은 버스 기사로 일을 하면서도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가 만든 도시락을 먹거나 반려견을 산책시킬 때조차 짧은 시 구절을 떠올린다. 스쳐 지나간 생각의 끄트머리도 흘려보내지 않고 노트에 적어 내려간다. 이렇다 할 만한 특별한 일이 없는 일상에서도 시를 적어 내려가는 그는 등단하지도 책을 낸 작가도 아니지만 자신만의 시를 계속해서 써 내려간다. 아름다운 문장을 떠올리고 쓰는 행위가 일상이 된 그는 이미 시인이었다. 시가 녹아든 패터슨의 삶을 보면 누군가 내 글을 작품이라고 여기고 인정해 주어야만 작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관념에 균열이 일었다. 나 또한 패터슨처럼 내면을 지탱해주는 문장을 쓰고 사유한다. 나를 제일 나답게 만들어주는 글을 쓰기를 꾸준히 해나가는 것만으로도 난 이미 작가라고 할 수 있다. 베스트셀러 작품을 썼느냐, 등단했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으며 글쓰기를 사랑하고 계속 해나가는 것만으로도 이미 작가적 자질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패터슨의 시적인 일상이 내게 그러한 위로를 건넸다. 나는 나만의 글을 쓰고 내 생각을 계속해서 그리기를 간절히 바란다. 내가 나일 수 있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무언가를 꾸준히 그리고 써나가는 것. 그 영역을 본인만의 방식으로 넓혀갔을 때에 진정한 예술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누군가 내가 어떤 꿈을 갖고 있냐고 다시 묻는다면 빈 노트를 나의 이야기로 빼곡하게 채울 수 있는 예술가라고 답할 것이다. 나는 나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어. 라비니아 지음, 출판사 스튜디오 오드리. 카페 미스터리. 회사에 다니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꾸준히 이어가려 노력했다. 하지만 작업실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었고 집에서는 집중력이 떨어져 일주일에 두세 번은 카페로 출근 도장을 찍었다. 개인 카페는 오래 앉아 있을 수 없어 작업할 때는 프랜차이즈 카페를 선호했다. 특히 강남역 근처에 있는 카페에 자주 드나들었다. 강남역 근처 카페는 매장이 넓은데도 늘 북새통이라 자리 맡기가 쉽지 않다. 창가 쪽, 특히 콘센트가 가까이 있으면서
짐을 둘 만한 여유 공간이 있는 자리를 선호하지만 그런 자리는 나 같은 사람들 모두가 노린다. 그나마 오후보다 오전에 자리를 잡기가 수월해 밖에서 일하기로 마음먹은 날엔 아침 일찍 카페에 가곤 했다. 출근길 지하철만큼이나 북적이는 카페를 둘러보고 있노라면 전혀 다른 세계가 같은 시공간에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았다. 지하철에는 짙은 다크서클과 피곤함에 찌든 사람들이 있는 반면 카페에는 향긋한 커피 향과 여유를 만끽하는 이들이 존재했다. 느긋한 이 시간은 퇴사 후 맛본 희열 중 제일 소중한 경험이며 출근할 땐 느낄 수 없는 호사였다. 누군가는 회사에서 회의와 업무에 치여 줄담배를 피울 시간에 커피를 마시며 느긋하게 일상을 보낸다는 게 행복했다. 이런 여유는 활력을 갖고 일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다. 오전에 피곤하면 차를 마시고 낮잠을 자다가 오후에 일을 시작해도 되고 몸이 무거울 땐 가벼운 맨손 체조를 하거나 볕 좋은 산책길을 거닐며 에너지를 충전한 뒤 업무에 복귀해도 눈치를 주거나 압박을 가하는 상사가 없다. 자율적인 시간 배분과 컨디션 조절, 부담 없이 한가로운 마음, 이 모든 것이 프리랜서의 특권이었다. 그런데 카페의 다양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의문이 하나 있었다. 도대체 이 많은 이들은 이 시간에 어떻게 여기 있을까? 차를 마시며 책장을 넘길 수 있는 여유를 누리는 당신들은 누구인가? 물어보고 싶은 작은 충동이 일었다. 특히 직장인으로 보이는 연령대의 사람들을 보면 궁금했다. 저들도 나처럼 프리랜서인가? 디자이너나 작가인가? 물론 핫초코에 치킨 샌드위치를 먹으며 원고를 읽고 있는 나를 제3자가 보면 같은 의문을 가질지도 모른다. 저 사람은 지금 왜 이 시각에 여기 있지? 팔자 좋은 백수인가? 이런 의문을 품고 사람들을 둘러보고 있을 때 내 옆자리에 3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한 여자가 앉았다. 뜨거운 커피 한 잔을 시킨 여자는 테이블에 팔을 기댄 채 어딘가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그녀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궁금했던 나는 슬그머니 눈을 돌렸다. 여자가 보고 있는 건 다름 아닌 통유리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이었다. 멋진 작품을 감상하듯 넋놓고 햇살을 바라보던 그녀는 휴대전화 진동음을 듣고 통화를 시작했다. 타이핑을 치던 나의 손놀림이 느릿해지며 귀가 쫑긋 세워졌다. 이런 여유는 오랜만인 것 같아. 매일 직장에서 상사한테 시달리고 집에서는 애들 보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 병원 가려고 반차 휴가를 냈다가 잠깐 카페에 왔거든. 근데 볕이 참 좋다. 커피도 맛있고. 친구에게 건네는 그녀의 음성이 한가로운 봄날처럼 따사롭고도 애처롭게 느껴졌다. 아, 내가 무언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 순간 머리가 멍해져 주변을 유심히 둘러보았다. 그러자 보이지 않던 풍경이 보였다. 합격 100%라 적힌 문제집을 치열하게 보는 취업 준비생. 목에 사원증을 걸고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는 남자. 지금 내 옆 사람처럼 육아와 회사 일에 이리저리 치이다 오랜만에 여유를 누리는 여성. 겉으로는 한가로워 보였지만 저마다의 치열한 세상 속에서 잠깐 숨을 돌리거나 자기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 내가 몰랐을 뿐이지. 다들 자기 삶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깨닫자 미소가 절로 나왔다.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이들처럼 나 또한 내 일을 열심히 해나가야겠다는 의욕이 생겼다. 난 곧바로 허리를 펴 구부정했던 자세를 바로 했다. 유연하게 팔을 뻗어 기지개를 켠 뒤 타이핑을 치던 노트북 화면으로 시선을 고정했다.
평소엔 어떤 글로 채워야 할지 막막했던 빈 페이지를 보며 전과 다른 기대감이 일었다. 무엇이든 재미있게 써나가고 싶어졌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이 책을 제외하고 로맨스 소설 한 권이 작가 경력의 전부다. 웹소설로 출간한 로맨스 소설의 정산 금액은 매달 커피값 정도? 스타벅스에서 톨 사이즈 커피 한 잔이면 사라지는 금액이다. 또 다른 작품은 계약 후 완결까지 각색을 마쳤지만 그림 작가 계약 불발과 회사 내부 사정으로 계약 해지 수순을 밟았다. 1년간 머릿속으로 그려왔던 그를 완성된 작품으로 만날 수 없었다는 점이 미련과 아쉬움으로 남았다. 이 작품이 잘 됐더라면 다음 작품을 순조롭게 계약할 수 있었을 텐데. 소중한 기회를 놓쳤다는 생각에 자신을 힐책했다. 내가 잘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지 모른다고. 벌어진 일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지난 일을 복귀하며 후회했다. 불확실한 미래와 재능에 대한 저어감의 현실을 잊으려 했다. 퇴사한 뒤 프리랜서로 살겠다고 마음먹었던 이유는 적은 돈을 받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싶었기 때문이다. 주변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전업 작가는 가당치 않다고 말렸다. 그럼에도 마음은 꿈쪽으로 기울었다. 자신을 불신하게 바빴던 나에게 선뜻 기회를 주고 싶기도 했다. 누구도 주지 않는 기회를 내가 아니면 누가 줄 수 있을까 싶었다. 나는 내심 스스로를 애틋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나 다음 작품을 쓰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 게다가 기대만큼 결과가 따르지 않는다는 점도 힘들었다. 현실과 꿈 사이에서 어디에 비중을 둬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늘었다. 글을 쓰기에 앞서 생계가 해결되어야 했고 당장은 글로 밥벌이를 하기 어려웠다. 꿈이 삶과 불균형을 이룬 불안정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었다. 수업을 다니거나 작업 의뢰가 들어온 비용으로 근근히 생활하다 다시 이력서를 정리했다. 다니던 학원에서 해고를 당한 뒤엔 회사에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출판사를 중심으로 입사 지원을 했다. 그러던 중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보았다. 대표와 편집장, 실장으로 구성된 면접관들이 이력서를 훑어보고 질문을 던졌다. 웹소설을 많이 봤어요? 총 몇 작품이나 봤어요? 이직을 자주 했던데 이유는요? 출간한 소설을 봤는데 본인 작품의 실패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죠? 대답을 이어가던 중 마지막 질문에 멈칫했다. 실패. 그 단어가 머릿속에 전각처럼 새겨졌다. 면접관의 표정이 날카로웠다. 나는 내 글의 실패 요인이라 생각하는 점들을 순순히 말했다. 그 후 면접을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반쯤 뜯어진 택배 상자처럼 조악하게 이어붙인 말들만 내뱉었다. 면접의 중반부가 지났을 때 불합격을 예감했다. 면접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면접관의 말을 되새겼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등 뒤가 스산했다. 외부의 신랄한 평가에 대한 불쾌감보다는 아무런 저항감 없이 실패를 인정한 자신에 대한 회의감이 짙었다. 면접관 말에 수긍한 건 나 또한 무의식 중에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 생각과 그들의 평가가 상통했으니 할 수 있는 답은 그렇다라는 말뿐이었다. 인형의 가슴을 눌렀을 때 녹음된 말이 나오듯 실패가 새겨진 내 안에서 터져나올 수 있는 답이 실패인 것은 당연했다.
부족한 점도 있었을 테지만 훌륭한 점도 있었을 텐데. 자신의 작품을 하대한 스스로가 싫었다. 돈을 벌지 못했으면 가치가 없는 것인가? 타인이 부정적으로 평가한 게 꼭 답인가?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생각의 맥을 이어가다 문득 함께 일했던 웹소설 부서의 편집장님이 나의 하소연에 지나가듯 했던 말이 떠올랐다. 열심히 썼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속상해요. 계속 쓴다고 나아질까요? 실패를 고민할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 작가가 자기 글에 애정이 없는데 독자들이 좋아할 리가 없지. 자신의 부족한 점은 잘도 짚어내면서 장점을 찾아내는 데는 재능이 없는 나를 정확히 찌르는 말이었다. 내가 먼저 나의 작품을 아끼고 사랑할 때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작품에 대한 애정의 부족을 들여다보면 자신을 향한 애정에 인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작품은 곧 나고 내가 나를 해체해서 풀어낸 것이 바로 작품이니까. 글을 쓰는 자신조차 반하지 못한 글에 외부의 평가가 호의적이길 바란 건 욕심이었다. 자신을 존중하고 스스로에게 애정을 보낼 때 타인도 나를, 내가 쓴 글을 사랑할 수 있다. 나는 더 이상 타인들이 던지는 실패라는 평가에 휘청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들의 평가가 작품을 규정짓는 전부가 되지 않으며 내가 반성해야 할 것은 내 글에 대한 애정을 갖지 못한 자신의 인색한 태도였다. 글을 쓰는 건 단순히 재미있는 스토리를 쓰는 게 아닌 나를 비추는 거울을 정직하게 닦아나가는 과정이다. 그 배움의 과도기에서 겪는 것을 실패라 규정해 넘어지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삶이 엉망이라고 느낄 땐 청소를. 하루의 피곤을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모래주머니를 찬 듯 무겁다. 도어록 소리가 집안의 정막을 깨운다. 캄캄한 공간에 불을 밝히는 순간 지친 몸과 마음이 와르르 무너진다. 불이 켜지자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출근할 때 입을 옷을 고르면서 만들어 놓은 옷더미와 지난밤 늦장을 부리다 정리하지 않은 더러운 식기들이 가득한 싱크대다. 옹색한 방 안은 이사가기 전날에 정리되지 않은 풍경을 연상시킨다. 처음 살았던 월세집은 짐을 쌓아두는 창고이자 수면을 위한 공간에 지나지 않았다. 고시원에 살 때는 비좁은 공간에 내 몸 하나 띨 공간도 부족해서 본능적으로 짐을 줄이려고 노력했다. 의도치 않는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며 살다가 13평의 원룸으로 이사했을 때 그 흔한 책상이나 옷장, 침대조차 없이 서랍과 행거뿐이라 집안이 횡댕그렁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공간은 빈틈없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어쩌면 내 안에는 맥시멀리스트의 피가 흐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텅 비어있는 넓은 공간을 새로운 물건과 장식으로 차곡차곡 채워 넣었다. 색칠놀이를 할 때도 흰 여백은 절대 용납하지 않았던 강박적인 성향이 발휘된 걸까? 방 안은 절제나 모던과는 거리가 먼 공간으로 변모했다. 그렇게 물건으로 꽉꽉 들어찬 공간은 청소할 때 고욕이었다. 그들먹한 물건들의 향연을 보며 막막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하는 걸까? 눈에 보이는 물건들을 서랍에 감추고 옷을 가지런히 하고 바닥을 물걸레질해도 청소한 티가 나지 않자 쓸고 닦고 정리하는 행위가 무용하게 느껴졌다. 미국 소설가이자 저널리스트인 조이스 메이나드가 좋은 집이란 사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 했는데 내가 사는 공간은 아무리 애써도 좋은 집과는 거리가 멀었다.
휴식하고 싶은 편안한 공간을 꿈꿨지만 현실과 로망은 간극이 컸다. 널려있는 세간을 보면 그 모습이 꼭 내 머릿속 같았다. 퇴근 후엔 번잡한 집에 가는 게 싫었다. 주말에도 침대 위에서 뒹굴뒹굴하며 여유를 부리기보단 일찌감치 외출하여 카페에서 책이라도 읽는 게 편했다. 나는 내가 사는 공간을 사랑하지 않았고 곧 떠날 임시 거처처럼 관리에 소홀했다. 집에 있어도 편안하지 않은 건 휴식의 공간이 부재하다는 뜻이니 늘 마음 한켠이 무거웠다. 그 후 두 번째 집으로 이사할 무렵 공간 디렉터 최고요 작가가 쓴 좋아하는 곳에 살고 있나요? 라는 책을 읽었다. 이 책에서 작가는 인테리어가 단순히 공간을 꾸미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삶을 가꾸는 방식임을 말해준다. 집을 가꾼다는 것이 곧 우리의 생활을 돌본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 책 덕분에 내가 생활하는 공간을 두루 살펴보게 되었다. 그리고 자문해 보았다. 내가 나를 보살피는 일에 정성을 다해본 적이 있던가? 집이라는 공간을 소중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잠시 머물다 떠나는 유목민의 천막처럼 쏟아지는 비를 잠깐 피하는 정류장처럼 여겨왔다. 이사를 하게 된 집이 꿈에 그리던 집은 아니었다. 경제 상황에 맞춰 고르다 보면 내 마음과 다른 곳을 필연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차선책보다는 차악을 택하는 게 익숙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내가 사는 공간을 사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좋은 집에 살 거라며 허황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머무는 공간을 사랑스럽게 바꾸고 싶다는 의지가 솟았다. 세간을 취향껏 고르고 골랐다. 불필요한 물건이나 장식을 줄이자 집안을 정돈하기가 수월했다.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던 물건들이 제자리를 찾자 필요할 때 쓰기 편했다. 짐을 줄이고 통일성을 부여하자 훌륭한 공간이 탄생했다. 새로운 습관도 생겼다. 삶이 엉망이라 느껴지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조급할 땐 손에 걸레를 든다. 꼼꼼하게 바닥을 닦고 세면대 틈새에 생긴 물때를 닦아낸다. 주변이 본래의 깨끗한 모습을 찾아갈 때의 희열과 보람은 작지만 확실하다. 내려앉은 먼지들을 말끔히 닦아내면 복잡했던 마음과 생각이 정리된다. 그러고 나면 정성을 들인 공간이 사랑스럽고 어느새 나도 꽤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진다. 공간의 분리, 마음의 분리. 인테리어 잡지의 호화로운 실내 장식과 앤티크 가구는 보는 이의 마음을 근사하게 만든다. 첫눈이 펼쳐진 보드라운 들판을 닮은 침대 시트, 발끝에 닿는 포근한 러그, 얼룩이나 지문의 흔적이 조금도 없는 거울, 꼭 필요한 제품이 알맞은 위치에 정돈되어 있는 욕실. 이처럼 훌륭한 공간은 번잡한 마음도 청정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잡지 속 인테리어의 특징을 꼽자면 넓은 공간과 용도에 따른 공간 분리가 아닐까? 방마다 쓰임에 맞춰 인테리어 콘셉트를 다르게 잡아 꾸민 집을 심시치 않게 볼 수 있다. 내가 머무는 곳은 8평 남짓한 원룸으로 부엌과 침실이 한 곳에 존재한다.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책을 읽는 생활의 모든 부분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니 공간의 경계선이 모호하여 혼돈의 카오스가 되기 십상이었다. 가령 부엌 옆에 침대가 있으니 음식 냄새가 시트에 배기 쉽고 잠을 잘 때 안정감 있는 공간에 감싸여 휴식을 취하는 느낌을 받기 어려웠다. 화려하고 멋진 인테리어를 실현하기는 어렵더라도 휴식 공간과 생활 공간은 분리하고 싶었다.
나는 내 집에 방문하는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수초 동안 나의 공간이 담고 있는 이야기에 호기심 어린 기대를 갖기를 바랬다. 기대감이 고조되기 전에 생활 반경이 한눈에 파악되면 재미나 감동도 없을 뿐더러 내밀한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 같아 신경이 쓰였다. 또한 휴식 공간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느낌을 주고 싶기도 했다. 그래서 현관문 우측에 철제 파티션을 설치했다. 그러고 나니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침실과 부엌이 노출되지 않아 마음이 한층 편안했다. 침실과 부엌의 공간을 나누기 위해 침대 위쪽에는 봉을 달고 커튼을 설치했다. 평소에는 커튼을 끈으로 묶어두었다가 잠자기 전에 중요한 의식을 치르듯 펼쳤다. 바닥까지 길게 늘어진 레이스 천이 차르르 떨어지면 예쁜 주름을 만들어냈다. 조명을 받은 커튼이 마치 무도회장의 드레스 같아 아름다웠고 부엌이나 책상이 보이지 않도록 가려주어 한층 안정감을 주었다. 그런 환경에서 이불에 폭 감싸여 있으면 제법 아늑한 기분이 들었다. 가벽의 설치는 마음의 착시 효과를 일으켜 한 공간을 다양한 공간으로 인지하도록 만든다. 침대에서는 휴식에 최선을 다하고 부엌에서는 요리에 집중하고 조명을 꺼둔 창문가 테이블에서는 작업에 열중한다. 의자에 앉으면 온오프 버튼이 작동하듯 자동적으로 작업 모드에 돌입하면서 집중력도 좋아진다. 좁은 공간이지만 자리마다 역할을 부여해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생활도 한결 정돈된다. 그러나 주거 공간과 달리 마음의 파티션을 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타인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주변 시선들을 의식하며 예민해지는 마음은 사람들을 벗어나 혼자 있을 때도 엉킨 실처럼 풀리지 않았다. 침대에 몸을 뉘어도 따뜻한 차로 목을 축여도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실타래에 엉킨 시작점을 찾다가 피곤에 지쳐 잠들기 일쑤였다. 외부에서 받은 상처를 집까지 끌고 들어오는 게 싫었지만 버리고 싶다고 버려지는 감정이 아니었다.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을 돌볼 수 있는 나만의 공간도 필요한 법. 화살처럼 꽂히는 아픈 말들, 눈치 보는 마음, 남과의 비교로 끝없이 추락하는 자신감. 이 모든 감정들이 무분별하게 침입하는 건 마음의 공간이 외부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타인을 받아들이는 마음과 내 감정을 지키는 자존감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 경계선을 지키는 마음의 파티션이 나에겐 없었다. 마음에 가벽이 있다면 사람들과 부딪혀 상처받더라도 그 감정이 마음 전체를 지배하여 삶의 무기력과 의욕 저하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내 마음의 상태는 8평짜리 원룸처럼 조그맣지만 크기를 넓히려 애쓰며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다. 차라리 비좁지만 의외로 따뜻하고 예쁜 구석도 있다고 솔직하게 말하겠다. 앞으로도 난 타인의 말에 상처받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마음의 파티션을 갖추는데 힘쓸 것이다. 그래야 비로소 사람들의 판단에 흔들리거나 상처받는 대신 나로서 온전히 뿌리낼 수 있을 테니. 마음의 파티션 안에서 자신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타인의 눈치를 보거나 조급해서 놓쳤던 중요한 감정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실제 집은 아트 디렉터나 디자이너에게 요청하여 설계를 뜯어고치거나 디자인을 바꿀 수 있지만 마음의 집은 그럴 수 없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부족한 솜씨더라도 뚝딱뚝딱 만들어가다 보면 언젠가 스스로에게 가장 편안하고 나를 꼭 닮은 견고한 집이 완성되리라 믿는다. 자아도 성형이 되나요? 초등학교 때 썼던 그림 일기의 한 장면이 여전히 내 기억 속에 남아있다. 그림 속 나는 철갑 모자를 머리에 눌러 쓰고
수술대에 누워있다. 곁에는 연로한 의사가 집도 준비를 하고 있다. 굳게 담은 입술과 고집스러운 눈매에는 수술에 대한 자신감이 드러난다. 성격외과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이곳은 성격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병원. 삐뚤빼뚤 연필로 그린 그림이 뇌리에 남아 있는 건 내 욕망을 투영한 그림이었기 때문이다. 기가 센 언니와 불같은 성미의 엄마 밑에서 자라며 생존을 위해 눈치를 보는 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았다. 어린 시절에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혼나지 않을지 생각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였다. 혼이 나지 않는 착한 어린으로 불리는 게 인생의 화두였으니 늘상 위축되어 있었다. 포장된 상자 속 인형처럼 불안에 떨며 경직됐던 시절이었다. 핀잔 들을 것 같은 말은 애시당초 꺼내지 않았고 아니오라는 말보다 네라는 수긍이 익숙할 만큼 주눅이 들어 있었다. 그 시절엔 적극적이고 당당한 성격의 또래 친구들을 동경했다. 특히 친구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는 성격 좋고 얼굴도 예쁜 반장은 선망의 대상이었다. 모난 곳 없이 잘 깎인 조약돌처럼 둥글고 활발한 반장 친구의 성격을 닮고 싶었다. 10대 시절 타인을 향한 부러움과 열등감에 휩싸여 있었다. 나를 옴중 못하게 하던 막을 한꺼풀씩 벗겨내고 자유를 되찾는 과도기를 거치며 20대를 보냈다. 20대 후반에 난 여전히 삐뚤빼뚤한 선으로 그림 일기의 한 페이지를 기억하고 있다. 주눅든 모습은 벗어났지만 마음엔 미세한 불안이 남아있다.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거침없이 의견을 말하는 줄 아는 당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의견을 내비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만 했다. 본래 성향이 아닌 원하는 이상형에 맞춰 말하고 행동했던 것이다. 한마디로 내가 바라던 모습을 연기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때때로 머뭇거리다 해야 할 말을 못했을 땐 뒤돌아서 왜 말하지 못했을까 후회를 곱씹었다. 솔직하게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지 못하다 보니 표현 방식에 서투른 점이 많았다. 갈등이 깊어질까봐, 의견을 거부당할까봐 지레 겁먹고 입을 다물었던 과거의 흑역사로 남았다. 자신감 없고 의기소침한 모습은 망친 그림으로 치부하며 검은색 물감으로 뒤덮듯 감춰왔다. 저마다 갖고 있는 자아는 한 가지로 규정되지 않는다. 일상생활에서의 개인과 개인의 대면 활동을 연구한 어빙 호프먼의 에세이 상호작용 의뢰엔 두 가지 자아가 등장한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생활 반경을 공연이라 비유했을 때 주체로서 공연하는 자아와 공연을 평가하는 객체로서의 자아가 있다. 이것들이 모여 나라는 사람을 다층적으로 이루고 있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공연된 결과물로 보이는 자아와 공연하는 실제 자아는 다를 수밖에 없다. 둘은 한 세트지만 수많은 페르소나를 지닌 인간이 연기하는 얼굴을 어떻게 단 하나로 규정할 수 있으랴. 내겐 남들에게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자아가 있는 한편 솔직하게 의견을 이야기하는 당당한 면도 존재한다. 내성적인 성격과 솔직함은 결이 달라 보이지만 두 모습 다 나를 이루는 수많은 파편 중 하나다. 타인을 의식하느라 담대하게 굴지 못하는 모습조차 나인 것이다. 사람에겐 빛과 그림자처럼 여러 면이 존재하는 게 당연한데 마치 죄인처럼 나약한 자아를 감추려고만 했던 건 결점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방어기제였다. 이젠 그 방어막의 잔재마저 깨끗하게 방류하고 싶다. 자신에 대한 불만과 열등감을 비워내고 그 자리를
유연하고 말랑한 자기 인정 욕구로 채워가면 되는 일이다. 중요한 건 스스로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건강한 자아의 폭을 넓혀가는 것. 덧붙여 필요한 건 상처받을까봐 겁먹는 자신까지 받아들이는 덤덤한 수용성일 것이다. 직업으로서의 예술가. 내 마음속에는 열쇠고리처럼 작은 꿈 하나가 있다. 당장 다음 달 통장 잔고를 채워줄 일에 집중하는 데 쓰는 시간이 8알이더라도 정작 내가 쓰고 싶은 글은 A4의 반 페이지도 채우지 못하더라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간절히 바라는 꿈을 품고 있다. 이루지 못할 꿈이라면 애초에 꾸지 않는 편이 낫다던가. 현실의 괴로움을 잊기 위한 도피성 꿈은 소용없다는 비난을 듣더라도 상관없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실현하거나 근접한 일에 다가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 믿음이 꽉 막힌 숨통을 트이게 한다. 누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고 물으면 소설을 쓰고 있어요 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웠다. 여전히 직장을 다니고 있고 누군가에게 번듯하게 내밀 수 있는 작품이랄 게 없었으니 작가라고 떳떳하게 말하지 못했다. 원고 기획을 위한 미팅이나 편집자와의 대화에서 그들은 나를 작가라 칭했지만 그 말이 주는 무게감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기엔 한참 멀었다고 생각했다. 누군가가 직접 물어보는 게 아니라면 굳이 글을 쓴다고 하거나 글을 쓰는 인생을 평생 살고 싶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당당히 말하지 못하는 건 유명하지도 않은 나에게 작가라는 호칭이 과분하게 느껴져 생긴 부담감일 수도 있고 내뱉은 말 그대로 성취하여 꾸준히 작품을 써낼 수 있는 작가가 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일 수도 있다. 무언가를 직업으로 한다는 건 그 일을 통해 일정 수준의 경제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물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건 직업이라 볼 수 없다고 여겼다. 취미로 쓰는 글이 아닌 수입이 생기는 글을 쓰고 싶었고 고유 명사로 내 글이 브랜드화 되는 것을 막연히 꿈꿨다. 꾸준히 글을 쓰며 가시적인 결과물을 만들었을 때 작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여기며 자신의 부족한 재능을 질책하기 바빴다. 이건 내가 갖고 있는 기준점이자 허들이었다. 그 기준에 도달한 뒤에 누군가 내게 또다시 어떤 일을 하는지 묻는다면 글을 쓰는 작가입니다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누군가 인정하지 않으면 무용하다고 치부해버리는 건 꿈꾸는 자아를 좀먹는 일이다. 하고 싶은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몸담은 현재 시간 안에서 계속해서 해나가는 꾸준함이 필요하다. 한 철이 다 가도록 가지 끝에 끈덕지게 붙어있는 는잎처럼 지지 않고 계속해서 해나가는 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금 느낀다. 나는 내가 쓴 글이 팔리지 못하는 지루한 텍스트로 평가받는 게 두려웠다. 타자의 평가로 작가라는 직함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여겼으니 나는 여전히 작가가 아닌 작가 지망생일 뿐이었다. 내가 나를 작가로 인정하는 건 중요하지 않으며 내 글이 작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관심이 반드시 필요했다. 타인의 인정이 곧 나를 작가로 만들었고 내가 쓴 글을 작품으로 만든다고 믿어온 내게 영화 패터슨은 진정한 예술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를 건넸다. 패터슨에 등장하는 패터슨은 버스 기사로 일을 하면서도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가 만든 도시락을 먹거나 반려견을 산책시킬 때조차 짧은 시 구절을 떠올린다. 스쳐 지나간 생각의 끄트머리도 흘려보내지 않고 노트에 적어 내려간다.
이렇다 할 만한 특별한 일이 없는 일상에서도 시를 적어 내려가는 그는 등단하지도 책을 낸 작가도 아니지만 자신만의 시를 계속해서 써 내려간다. 아름다운 문장을 떠올리고 쓰는 행위가 일상이 된 그는 이미 시인이었다. 시가 녹아든 패터슨의 삶을 보면 누군가 내 글을 작품이라고 여기고 인정해 주어야만 작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관념에 균열이 일었다. 나 또한 패터슨처럼 내면을 지탱해주는 문장을 쓰고 사유한다. 나를 제일 나답게 만들어주는 글을 쓰기를 꾸준히 해나가는 것만으로도 난 이미 작가라고 할 수 있다. 베스트셀러 작품을 썼느냐, 등단했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으며 글쓰기를 사랑하고 계속 해나가는 것만으로도 이미 작가적 자질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패터슨의 시적인 일상이 내게 그러한 위로를 건넸다. 나는 나만의 글을 쓰고 내 생각을 계속해서 그리기를 간절히 바란다. 내가 나일 수 있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무언가를 꾸준히 그리고 써나가는 것. 그 영역을 본인만의 방식으로 넓혀갔을 때에 진정한 예술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누군가 내가 어떤 꿈을 갖고 있냐고 다시 묻는다면 빈 노트를 나의 이야기로 빼곡하게 채울 수 있는 예술가라고 답할 것이다.